아무래도 일본의 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임금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각은 항상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의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어려워진다라기보다 서서히 그러나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엔조이기 때문에 반대로 엔조이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입품들이 사실 일용품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매달의 식비도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원유 수입가가 올라갔다 이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이라든가 가스 요금이라든가 공과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이 상당히 피부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특히 일본 정부가 월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 년간 최근에는 4%에서 5% 정도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는 면목상의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인데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즉 마이너스였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호르무즈 협의 문제라든가 세계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 차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은요, 각 도도부현이라는 일본에는 47개의 한국에서는 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 최저임금이 달라요. 한국은 차이가 없잖아요. 최저임금이 같습니다. 어느 지방이든요. 일본은 도쿄가 가장 최저임금이 높고 시마네현이라든가 도토리현, 동해 쪽에 그쪽이 가장 낮고요. 오키나와도 최저임금이 낮은 편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평균적인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적으로는 낮아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본도 대단히 낮아요. 한국에 예를 들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는 당연한 이야기. 그것은 대기업이지만요. 일본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아직 250만 원 정도 조봉이.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격차가 물론 조봉이지만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의 전년층들은요, 이러한 임금 구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프리랜서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기업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은 일자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임금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3D 기업이라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미국 쪽에 혹은 중국 쪽의 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된다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일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입장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도 있죠. 비슷한 부분은 양쪽 좋은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다른 부분은 한국 청년들은 꿈이 커요. 그리고 또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올인하거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청년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 너무 어른스러워졌다라고 해가지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일본에서 말을 합니다. Z세대에 해당되는데 사토리는 깨달았다, 아무것도 안 한다, 자기의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집이라든가 아주 고급 자동차라든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뭐라 그럴까, 안전한 생활, 그 정도만 생각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국하고 조금 다르죠. 한국도 그런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모험심 강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원래부터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좀 생각해 왔죠. 그러나 현재까지는요, 그 미덕은 진짜 미덕이었어요. 적극적인 전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구조에서 절약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요새 일본인들이 절약을 하면서 특히 아주 값싼 물건들을 많이 파는 백화점이나 마트라든가 그런 곳을 계속 찾아다닌다라든가 점심은 편의점의 도시락으로 그냥 데운다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수동적인 전략이고 그리고 코로나에 몰린 것 같은 그러한 의식으로 이제 절약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활을 방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지 않고요. 방어적인 절약으로 의식 구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일본인들의 절약이라는 것은 여유 없는 절약, 옛날에 미덕으로 했던 절약이 전혀 아닌 의식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그런 절약 정신이 지금 일본 서민 생활을 더 강타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일본 중앙은행도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라는 것을 먼저 덜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만큼 그 일본인들의 생활이 상당히 방어적으로 코로나에 몰린 그러한 의식 구조로 계속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일본 정부에 대한 더 반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뭔가 전망이 바른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냥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운용을 많이 안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15% 정도가 예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54%나 예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35% 정도가 예금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유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돈을 은행에 맡기기만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금을 운용하지 않는 이상 그 예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특히 니사라는 그러한 새로운 투자 신탁이죠, 사실. 그것을 출시하도록 은행에게 많이 공고를 내렸고, 이것은 비과세 신탁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엔으로 200만 엔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까지 완전 비과세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오히려 니사라는 그러한 투자 신탁은 일본 정부가 사실 시작했기 때문에 신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실패의 직전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를 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냥 예금만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한 아주 보수적인 마인드에서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게에서는 투자금, 그러니까 얼마나 주식이라든가 그러한 신탁에 투자한다라는 그러한 금액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계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옛날에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거의 50대 이하의 일본인들은 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투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사실 그 엔이 아주 저렴하잖아요. 엔저이기 때문에 또 금리가 아주 낮아요, 일본은요. 그래서 그러한 엔화로 금리가 높은 다른 동화를 구입해가지고요, 또한 금리 차이로 얻을 수가 있는 이익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엔화를 다른 동화, 달러화라든가요, 혹은 더 엄청나게 금리가 높은 동화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한 부분도 좀 있어요. 미국 달러화 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에 굉장히 금리가 높은 동화가 있어요. 그거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혼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요, 금리가 50%라든가 상상할 수 없는 금리, 우리 한국도 3% 정도잖아요. 그런데 50%라고 하면 일본은 1%잖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그 차이로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일본인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안전한 자산 운용을 선호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정권은 먼저 임금을 올려라. 그래서 실질 임금이, 이것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의 상승률이 높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엔저이기 때문에 이 엔저는 아직 해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수입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임금이 올라야 된다라고, 이것은 일본 정부가 계속 각 기업에게 거의 명령하다시피 말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래도 금방 그것을 명령으로 다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가이치 정권의 목표 중 하나가 임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올리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물가를 잡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소비세라는 게 좀 있었어요. 물건을 구입하면 10%가 소비세로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세금이었거든요. 그것을 1%로 내렸습니다. 물론 10분 만인데요, 2년간만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세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카이치 정권의 주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성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 있죠. 사실 일본 중앙은행, 일본에서는 그냥 일본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은행은 금리를 1%로 올렸어요. 한국은 3%에서 3.5%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요.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1%라는 것은 그래도 31년 만에 1%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는데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엔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엔을 팔아가지고 달러화를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을 계속 팔아버리면 엔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게 못합니다. 금리 올리면 현재까지의 낮은 금리로 그래도 버텨온 개인이나 기업들이 도상할 가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다카이치 정권이 그래도 서서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국채를 많이 발행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금융 완화 정책이에요. 사실 그 엔화를 오히려 많이 찍어내겠다. 이게 국채 발행라는 형태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엔화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 국채를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것은 엔화가 많아지니까 또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입장인데 모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금리는 조금씩 인상하고 미국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일본하고 함께 엔을 사들여 가지고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엔고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을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도 엄청난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일본으로서도 그렇게 공동으로 미국이 엔화를 올리는 그러한 엔화를 사들인다. 거기에 공동 개입해준다. 이것도 30몇 년 만에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고마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막혀 있어요. 일본 경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면 또 미국이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일본은 금리를 근본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조로 간다라는 것은 특히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2.5% 정도 한산 있기 때문에 엔화를 갖고 있어도 별로 이익이 안 되니까 이러한 통화로 이익을 얻는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엔화 다 팔아버리고 달러화라든가 다른 통화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는 계속 팔아버리니까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의 방향도 서서히 금리를 올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금리를 올리면요, 세계적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이 교란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 하지 마. 다른 나라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손해이거든요. 왜 그러냐? 엔화가 아주 싸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또 엔화를 또 빌려가지고 다른 통화로 바꿔서 이게 운영하거든요.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것이 그러나 엔화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우는 다 엔캐리 N으로 갔다가 다른 통화를 사들였는데 그 다른 통화를 또 다시 팔아버리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가. 그러면 세계의 통화 시장이 교란이 돼가지고요. 이게 엔화의 가치가 그런 데 있어요. 엔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운용하는 자산으로서 세계 사람들이 엔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촌산하기
하기 시작하면 다른 통화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 위기, IMF 같은 것이 터질 우려가 있어서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엔화를 달래면서 세계 시장을 지켜야 되고 미국 시장도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지만 아직은 엔화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라는 것은 세계 경제에 또 잘못하면 지면타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세계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 정부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적어도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은 일본의 서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카이치 정권도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성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